자, 16페이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이제 크게 허가 신청 전하고 후로 나누어서 허가 신청 전에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안 되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도 안 되고,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다만 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거죠. 그건 주의하시고, 중과징역 등기 안 된다. 근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협력 의무 있다. 협력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가처분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협력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다. 소송 걸어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쓴 거예요. 허가 신청 후 보면 유효 확정되는 경우, 허가가 나면 유효 확정하고요.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면 역시 유효로 확정됩니다. 무효 확정은 불허가 나면 무효로 확정되겠고,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무효로 확정되는 사유고, 당사자 간에 허가 신청 아예 안 하기로 지들끼리 합의를 했다. 이거 배 밖으로 나왔죠, 지금.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예컨대 타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요.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중간식약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고요. 꼼수 있어요. 꼼수.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가 신청서에 부실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가 났다면 확정적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한 다음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허가를 받겠다.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부관입니다. 조건,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해야죠. 성립 여부 그러면 틀려요.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 조건, 장래 발생할 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한다면 기한이라고 하죠. 조건의 종류,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의 문제지 성립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조건,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정나면 해소하자 그랬죠. 불능 조건, 기성 조건.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사실의 입증, 무효 주장자, 권리칙을 다투는 자, 아버지. 그죠? 조건 성취했어요, 1등 했어요 라는 사실의 입증은 유효 주장자, 아들이 해야 되죠.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가족법상 행위 못 붙이죠. 어음수표행위도 안 되고 단독행위도 안 되고 세 가지. 다만 어음행위 중에서는 보증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이는데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단독행위지만 채무 면제나 유증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불리하게 하지 않으므로. 근데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가 어떤 거죠?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 보통 이행 지체가 생기면 뭐 하죠? 최고하죠. 그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 도달이 되면 여기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용증명 최고 한 번 하고 해제 의사표시 2번을 해야 되는데 최고와 동시에 미리서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요 기간이 지남으로써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을 동그라미 성취시키면 X로 주장하고, 조건 성취로 X 받을 자,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X 시키면 동그라미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봐봐요. 조건 성취인의 이익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안 된 것으로 주장하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불성취시키면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XX 동글 X. 예. 이때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인데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 성취 전의 효과입니다. 조건 성취 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이라고 표현해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동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조건부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 침해 불가. 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경우에 일반 권리처럼 보전, 처분, 상속,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이걸 위해서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조건 성취 후의 효과입니다. 비소급효야, 즉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로 소급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기한하고 비교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표를 등기한다면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 관련 판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한을 정했다면 이것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건이다. 그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면 틀립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부첩관계 또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무슨 뜻이에요? 첩계약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이 경우라면 뭐예요? 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기한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똥 싸야 산에 간다 그랬습니다. 똥 싸야 산에 간다 그러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 똥을 싸든 안 싸든 산에 간다. 기한. 아시겠죠? 네. 거기서 쓰세요. 잊어버리니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을 땅 밑줄 그시고 똥 이렇게 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똥 싸지 않으면 산에 안 간다. 조건. 두 번째, 똥 싸든 안 싸든 산에 간다. 기한.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면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특약으로도 소급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가서 담배 사와 안 되죠. 아까는 과거고 담배 사와는 현재. 과거와 현재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고로 소급표 있는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그랬고, 변제기에 일정한 사실이 붙었다 그러면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사실이 발생 또는 불발생이 확정되면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기, 채, 추 그랬죠. 자, 물권법정주의 갑니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되고 또 이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은 강행규정성을 띠게 되며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강제하고 공시 원칙을 기능적으로 관철한다. 이게 물권법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럼 결론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만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은 바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온천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하고 두 개 구별을 하죠. 여기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인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다른 물권에 준용되고 있어요.
여기도 다른 물권에 준용되고 있어요. 다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준용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환 청구는 점유를 빼앗겼을 때 하는 게 반환 청구잖아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권리 어떤 거? 지역권은 점유 안 하잖아요. 또 저당권은 점유 안 하니까 얘네들은 준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는 없어요. 저당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유치권은 성질상 점유를 뭐하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보호 청구,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일단은 반환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만 비교합니다. 전반청 보시는데 전반청은 점유 침탈 시에만 반환 청구가 인정이 돼요. 침탈이라는 건 의사의 반환 점유 상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따라서 기업, 사기에 의한 경우는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준 거니까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직접 점유자에 의한 점유 이전의 경우 그것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한다. 두 번째, 전반청은 1년의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은 반드시 소로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소기간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물론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게도 전반청 불가하다. 왜 그래요? 그렇죠. 원폐물 법칙 거기 써져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그럼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당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 그렇죠. 또 없어요? 점유할 권리? 분묘 기지권. 이것도 점유할 권리죠. 분묘기지를 시효 취득한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적법한 권리가 있으니까. 또 시효 취득자의 권리. 시효 취득했어도 얘도 반환 청구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데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둘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자, 밑에 물청은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방해 상태에 있으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와는 별개의 책임이다. 그러면 다시 봐봐요. 항상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예요. 콩 심으면 뭐 나와야 돼요? 콩 나오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 나와야 되고 콩 심었는데 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심으면 그로 인한 손배청이 나오는 거예요. 물권의 침해를 이야기하면 그로 인해서 물권적인 청구권이 나오는 거지 물권이 침해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법 행위가 성립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콩 심으면 콩 나와야 되듯이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그 침해 상태도 종류가 있잖아요. 점유를 빼앗겼다, 점유 침탈했다 그러면 반환 청구.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가 되었다 그러면 방해 제거. 침해의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방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침탈했는데 제거 청구하는 게 아니고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됐을 때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콩 심으면 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등기 말소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나 건물의 철거 청구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X 토지상에 갑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 토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토지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철거해서 없애고 토지를 줘야 되니까. 그럼 철거는 방해 제거, 토지 주는 건 반환 청구.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과 분리양도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만이 소멸시효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방해 제거 청구 소송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 양수인만이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물권과 물청은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다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X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철거 소송 중에 토지 소유권이 Y에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소유권자, 물권자죠. 근데 이게 철거 소송을 한다는 거는 물권적인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얘가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죠. 자격이 없어요. 물권이 있어야 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청구는 기각되고 얘가 다시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 말은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처분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갑 소유 부동산인데 우리 저당권자예요. 그럼 얘가 저당권의 설정자가 되죠. 그런데 이 갑이 병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럼 얘가 매매대금을 줬겠죠? 그래서 얘가 갚았어요. 변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소유자인 거죠. 얘가 얘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자가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소유권 상실한 이 사람은 더 이상 방해제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방해제거 청구 못 하죠? 이건 물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서 채권적인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아,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았으면 내가 갚았으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계약상의 채권이다 이거예요. 채권. 물권으로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얘는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당사자의 채권 침해 관계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소유자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저당권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뭐다? 채청이다. 그 밑에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음. 양도인 아님. 이 뭔 말이에요? 자, 또 나와요. X가 토지 소유자고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무허가 미등기예요. 그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을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니 왜 얘는 이런 걸 사요? 싸니까. 그죠? 싸니까 샀는데 문제는 얘는 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인 거예요. 얘가 신축을 했으면 원시 취득한 거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직접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든지.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네, 모두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등기를 해야지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때 철거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때는 을이라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이 건물을 팔아먹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지. 갑은 팔아먹으면 안 되죠. 법률상으로도 이 건물 팔아서 문제가 안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팔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얘가 팔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양수인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 철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을을 상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만 건물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밑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채권자임 그랬어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같은 거 없음. 사실상 실질적 소유자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다시. 이 을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상으로 소유자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소유권은 오로지 하나뿐인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소유자 아니고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물권자가 아니라.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맨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그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 청구하겠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반환 청구하겠죠? 지갑 소유자가 지갑 점유자에게 지갑 반환 청구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틀린지 봐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반환 청구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시, 지갑 소유자가 신발 점유자에게 신발 반환 청구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하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가 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밑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지료 체납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서 뭐를?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퇴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왜? 왜 나가라고 청구해? 토지 소유자가. 자, 보세요. 지상권이라는 게 토지 이용권을 얘기하죠. 자기 토지 이용권이야, 남의 토지 이용권이에요. 남의 토지. 그럼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갑이 존재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 발생했어요. 법정 지상권이든 약정 지상권이든 얘가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용권이. 그죠? 그럼 얘가 건물의 소유자인 거고 땅은 갑의 거예요. 그럼 얘는 토지 이용권이 적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료를 체납합니다. 지료 체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그럼 무단으로 지금 건물을 소유하지만 토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 건물 소유하니까 얘는 철거될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또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 입장에서는 이거 철거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철거해야 되는데 얘들이 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반환은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구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건축허가 내용과 일치한 건물을 완성했다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양수인인가 양도인인가요? 자, 이게 건물이 언제부터 건물이 되느냐, 이건 상당히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죠? 언제부터 건물이 아니냐, 언제부터 건물인 거냐. 아니, 건물 짓게 되면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골조 올리고 지붕 만들고 이러고 이제 뭐 또 올리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다 망 건물이라면 이건 건물이냐 아니냐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요렇게 만드는 다음에 그 건물을 팔았고 그걸 양수한 사람이 건축 허가 내용과 일치한 건물을 만들었다면 이때 원시 취득자는 누구다? 양수인이다. 요게요. 자, 이것도 금년도 판례인데 민법 제204조 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인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결국 어떤 뜻이에요? 유치권이 소멸됐는데 유치권이 소멸됐어.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유치권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제척기간으로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죠. 근데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이거는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년도 판례입니다. 자, 넘겨보시고 채청과 물청의 구별입니다. 채청은 소멸시효 대상이지요.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청구하죠. 채청, 물청. 채청. 임차인이 등기 청구하면 채청. 매수인이 하면 채청. 매수인은 채권자니까.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는 시효 진행하지 않고 또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시켜줘도 역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밑에 법정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요. 힌트,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요. 법정 저당권은 등기해야 취득이에요, 등기 없이 취득이에요? 힌트, 법정. 예?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럼 등기 없이 얘는 저당권자이죠?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건 무슨 청? 물청. 위조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 청구권이에요. 자, 위조 여기 봐봐요. A가 소유자인데 B가 위조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소유자로. 예? 그럼 이 등기는 위조됐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무효.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말소를 청구하겠죠. 그럼 무슨 청? 물청이죠, 물청. 다시 하나 해봐. 다시. 근데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합격했다고 에이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한 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예? 합격하신 다음에도 계속 좀 드립하세요. 특히 경매 같은 거 해보셔요. 재밌어요. 이거 하면 돈도 잃고. 네? 맨날 뭐 아파트만 보지 말고 법정시장권도 한번 고민해보고 유치권도 고민해보고. 그럼 실력이 쑥쑥 늘지 않겠어요? 겁나면 직접 하지 마시고 하는 사람 보세요. 구경하시고. 자,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실행이 됐어요. 을이 낙찰 받아요.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두 개 살려면 얼마 필요해요? 4억이 필요하죠. 근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예? 그럼 여기서 법정시장권 발생하나요? 법정시장권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법정시장권이에요? 366조에 따른 법정시장권이 발생하죠. 그럼 땅값은 반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값 이상으로 떨어져요. 한 5천만 원. 왜 2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되냐면 건물이 있고 이 토지는 용도가 뭐예요? 이제 30년 동안 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토지예요. 활용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5천만 원 예를 들어 낙찰을 받았다.
그럼 저당권자가 이제 배당받고 어떻게 하겠죠?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돈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 그죠? 돈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명도고 뭐고 필요 없죠, 이건. 받았으면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으면 1등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얘 소유자인 거예요, 매각되고 완납 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료, 확정, 청구 소송을 해요. 지료 내야 되니까. 돈 내요, 못 내요? 못 내잖아요. 그러면 지료 채권이 있죠. 지료 채권이 생기죠. 2년 이상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소멸 청구하죠. 그럼 이제 소멸 청구 들어가고, 그럼 이거는 이제 철거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채권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건물을 가압류 쳐가지고 경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철거 판결 받은 거죠, 지금?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낙찰 받아요, 이거? 우리 받는 거예요. 얼마에? 100원에. 100원에. 이론상 그렇다, 이론상. 응?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4억짜리를 지금 얼마에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100원에 사는 거예요. 이론상.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여기서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러면 등기 없이 얘가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자인 거예요? 그럼 얘가 등기를, 만약에 지료를 청구했는데 얘가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멸 청구는 못하는 거고 지상권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지상권자 2란 말이에요, 이미. 그럼 얘가 얘한테 지상권의 설정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물청, 채청. 또 잊어버렸어. 아니, 지상권자, 지상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그럼 나중에 설정을 청구. 왜 설정 청구하냐면 얘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지금 지료 확정 청구 소송해가지고 지료가 확정됐어요. 그럼 지료를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철거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얘는 꼼짝 못하고 지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대료가 월 500씩 나와요. 근데 지료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 나와요. 지료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임대료가 500씩 나와요, 월. 임대를 다 맞춰가지고. 그럼 철거 청구를 하려고 해도 못 해요. 못 하죠? 그래서 세입자를 잘 맞춘 거예요, 얘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얘가 이 건물을 또 팔아먹어요, 이제. 팔아먹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월 500씩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법정지상권도 발생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려고 해요. 그럼 얘는 돈 주고 사겠죠? 돈 주고 사면 안전하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상권 등기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설정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청, 채청. 물청. 이미 지상권자니까. 등기 없이도. 그 얘기예요. 참 어렵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것도 무슨 청이다? 물청이다. 4번 성립요건제. 이것도 금년도 판례입니다. 민법에서 명인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임목에 대해서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임목에 대해서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임목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러분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고 여기에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팔 수 있나요? 네. 을에게 임야를 팔았어요. 근데 나무도 같이 판 거예요? 아니요. 아니, 같이 판 거예요. 같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산만 팔고 나무는 비싼 나무예요. 자기가 일부러 심고 키운 거예요. 예? 그런 비싼 나무인데 나무는 빼고 산만 팔고 싶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 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는 뭐를 해야 돼요?
별도의 명인 방법을 갖추든지 등기를 따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중개사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매도인이다라고 하면 이 나무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면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임목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물권 변동입니다. 187조. 187조 적용되는 건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는 얘기죠. 상속, 공용, 징수,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인데 대표적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건 관습법상의 물권 취득이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상권, 법정 들어가면 전부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원인행위 실효에 따른 물권 복귀인데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 전부 다 원인행위가 실효에 따른 물권의 복귀인데 이때 판례는 당연 복귀, 말소 등기, 해야 복귀. 당연 복귀. 그죠?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을에게. 근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인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얘가 원인 행위고 원인 행위가 실효됐으면 얘는 당연히 실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판례가. 그러면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순간, 취소의 의사 표시가 도달되는 순간 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복귀한다. 이거를 유인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의 의사 표시가 도달이 되는 순간 소유권은 갑에게 확 복귀된 거예요. 등기 없이도. 그럼 얘는 소유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소유자이죠? 그럼 얘가 얘한테 말소 청구하죠? 무슨 청? 그렇죠. 물권적인 청구권이다.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출연자와 즉 법인 설립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5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이 금지하고 있죠. 이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안 돼요.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3자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매매대금 인상에 합의를 했다면 인상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3자 합의가 없을 때입니다.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자를 대위하는데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등기 청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돼요. 그 말은 병의 이름으로 을을 대신해서 대위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 주는 겁니다. 병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 중간자의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뭔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얘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준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준다. 그러면 얘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채권이죠. 채권을 얘한테 양도했어요. 그리고 얘한테 통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얘한테 직접 등기 청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서도 양도가 가능한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통지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지 않은 이상은 등기해 줄 의무가 없다. 여기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등기 청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대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어요. 그럼 양수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A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야. 그럼 명의신탁을 했죠?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럼 얘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가정하고 해지하면 다시 소유권 이전 받아와야 됐죠. 그럼 A가 다시 C에게 그걸 팔기로 하면 얘가 다시 얘한테 이전 넣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얘한테 팔았으니까 너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받을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얘한테 양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얘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나 얘가 직접 이렇게 해주나 상관없잖아요. 얘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줄 의무는 없다. 그게 우리 판례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가운데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 즉 C가 B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양도 통지했어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중간신탁 등기 나갔다 그러면 뭐죠? 무효. 자, 중복 등기. 표시란이 중복됐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사항란이 중복됐을 때는 명의인이 같으냐 아닌가 따져서 명의인이 같으면 선등기만 유효, 명의인이 다르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뭐가 기준? 선등기 기준입니다. 참고로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물건의 소멸입니다. 물건의 멸실하면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런데 절대적 소멸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물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물권의 포기. 부동산은 등기해야 된다 그거죠. 넘겨보시고 소멸시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이 20년 적용됩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고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혼동.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채권이 소멸하고 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제한물권 소멸하죠. 그래서 물권이 소멸되기도 하고 채권도 소멸되기도 한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면 제한물권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어떤 경우? 원놈이 붙들 때 또 후순위자 있으면 안 소멸. 원놈이 붙들면 안 소멸. 후순위자 있으면 안 소멸. 점유권이나 광업권은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이건 또 뭔 말이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응? 응? 네. 종중 가등기 사건. A 종중이 B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대표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놈이 또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종중이 가등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채권자 C가 가압류 들어간 거야. 그죠? 가압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중이 어떻게 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요. 근데 가압류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야. 그 중간 처분의 등기는 말소되는 거예요. 등기상으로 보면 1번 A 종중, 2번 소유권 이전 B, 3번 가등기 A, 4번 가압류 C, 5번 소유권 이전 A.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가압류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등기에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인 거예요. 이게 말소됐단 말이에요. 그 얘가 주장하는 게 첫째,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가등기를 걸어놨던 건 통정허위 표시 아니겠느냐?
통정 아니라는 거예요. 통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짜고 하는 건데 얘는 가등기 할 의사에 의해서 가등기를 했으니까 얘는 통정 의의 표시 아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소유자가 A인데 종중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자일 때 나에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나에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전 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어서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고 채권과 채무가 혼동되거나 물권과 물권이 혼동되는 것이지 물권과 채권은 서로 간에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따라서 얘는 직권 말소된 게 맞다. 이게 우리 판시예요. 그 얘기 종중 가등기 사건. 자, 그 밑에 임차권에는 그럼 혼동이 적용되겠느냐?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물권화됐기 때문에 임차권도 혼동 적용됩니다. 다음,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인데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가 된다면 소멸된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 복귀.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효과가 절대적이라면 다시 부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활한다 그러면 상대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적이라고 해놓고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효가 밝혀진다면.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우리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